이제 종합소득의 마지막 항목 기타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 141페이지죠. 기타소득. 이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의 맨 마지막 6번째인데 이 기타소득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라고 되어 있어요.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표현되는 용어냐면 타소득 우선의 원칙이라 그렇게 불러요. 타소득 우선의 원칙. 그래서 이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정의된 정의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에도 같이 속할 수 있다 했을 때 그 다른 소득을 우선 적용한다 라는 얘기고, 종합소득 안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종합 퇴직 양도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타소득이라는 것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도 먼저 적용을 하고 나서 그런 뜻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격은 일시적이거나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종류, 이것을 기타소득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141페이지 동그라미 1번부터 예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번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이런 거는 지속적 반복적 소득 원천은 아니죠. 두 번째, 복권, 경품권, 기타 당첨권에 따라 받는 당첨금품. 마찬가지예요. 나는 복권 사기만 하면 당첨되더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당첨될 뿐이죠. 3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여기 사행행위라는 게 뭐냐면 법에서 허가된 그런 노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노름 종류입니다. 뭐 야바위꾼이라든지 무슨 유원지 같은 데 가가지고 하는 그런 거, 이런 게 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은 그 행위 자체가 금지된 행위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확인된다면 세금은 때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의 과세는 그 행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라는 것과는 관계없다라는 뜻입니다. 4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체육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이 승마, 승자, 소싸움 경기, 체육진흥 투표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 경마장 가가지고 베팅을 걸었을 때 내가 항상 당첨된다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일시적 우발적으로 얻어내는 소득의 종류다라는 건데, 승마 투표권은 말이 달리는 거죠. 근데 승자 투표권 그러면 사람이 달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전거 타고 달리자 그러면 경륜 그렇게 표현하고, 사람이 또 배젓기 속도전을 벌이자 그러면은 경정 그러죠. 경정 경기장은 저 미사리 쪽에 가면 옛날 올림픽 치를 때 했던 경기장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소싸움 경기 이런 것은 우리 민속 경기에도 이런 혜택을 달라 해가지고 확대된 것이고, 체육진흥 투표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 우발적이라는 건데, 5번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또는 실현자. 거기서 얘기는 실연이라는 건 한자가 얘기하는 바가 연기를 실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작자, 그 다음에 실현자라고 할 때 이 실현자는 연기를 실시하는 자,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프로듀서입니다. PD 또는 영화의 감독 이런 사람들을 실현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5번 내용이 이거예요.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외의 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작자가 아닌 자가라는 뜻이에요. 또는 실현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이나 또는 저작 인적권의 양도나 사용 대가로 받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저작자들이 이들이 받는 소득은 이거는 소득의 원천이 있고 지속적 반복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업소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 이외의 자가 어떻게 저작권료를 받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원저작자가 사망을 하면 이 사람들에게 귀속되어 있던 저작권이라는 무형의 자산권이 이 사람들의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저작권이 이렇게 상속됐을 때 이 사람들은 바로 저작자 이외의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망이라는 일시적 우발적 사건으로 자기에게 넘어온 걸로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6번 영화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등의 자산 및 권리의 양도, 대여 대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화 필름 등의 사업적 양도나 대여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되고 일시적 우발적일 때만 여기로 온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번 또 중요하죠. 7번 산업재산권 등 거기 보면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의 비밀, 상표권, 영업권 이런 것들, 또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 이용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라 권리게 포괄적이에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그냥 산업재산권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이 산업재산권은 성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또는 획득한 무형의 권리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은 원래 사업 활동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권리니까 써야 되는데 그거를 쓰지를 않고, 즉 원래 목적인 사용하지를 않고 양도하거나 대여한다.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사건이 발생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방금 읽었던 동그라미 7번에 영업권에 보면 괄호 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권리금이라는 개념입니다. 권리금. 그런 것들 다 해당이 된다는 거. 8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았다.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운동장을 일요 축구회에다가 빌려주고 가끔씩 돈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일시적 장소 대여죠. 중요한 것은 일시적 대여다라는 거죠. 일시적 대여. 지속적 반복적 대여면 부동산을 그렇게 하면은 부동산 임대업이 되고 동산을 그렇게 하면 사업소득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다라는 거. 단 통신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는 경우로서 연간 수익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대여인데 연간 수익 금액이 500만원 이하라고 하면은 지속성 반복성을 따지지를 않고 기타 소득으로 봐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9번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설명했죠 그때. 어디서? 사업소득에,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종 이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맞는데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그 다음에 동시입니다. 지역권과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이런 것들을 대여하거나 또 설정하거나 하면서 받은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여기에서 지금 다시 확인되는 겁니다. 10번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여러분 여기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손해배상금. 이거는 과세소득일까요? 과세소득이 아닐까요? 과세하지 않죠. 이유는 뭐예요? 손해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줄어서 이렇게 요 부분만큼 손해가 났다 하면은 손해배상금은 바로 요거를 회복시켜 주는 게 손해배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금이라는 거는 이자소득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원상회복이지 의미가 원상회복이지 어떤 원상에서 더 늘어나는 그런 알파의 속성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의 큰 그 구분으로는 손해배상금이고 좀 작은 거로는 계약의 위약, 계약을 어긴 거예요. 계약을 어김으로 받는 위약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약금. 그럼 이 위약금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매수자인데 계약을 걸었어요.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지불을 하죠. 그래서 이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계약을 어기면 이만큼을 위약금으로 걸겠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계약한 후에 예를 들어 A가 계약을 파기하자라고 주장을 했다. 나 안 팔겠다. 파기하자. 그러면 A는 원래 계약금을 돌려주고 또 자기가 이거를 파기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이만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요거죠. 요거는 자 여러분 계약의 위약 관련된 걸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원본을 상환한 거죠. 원본 반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소득이고 뭐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거는 원본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효력이 존재하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원상회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규정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겁니다. 계약을 어김으로써 받는 위약금. 바로 이런 것은 원본의 알파의 성격을 가져오니까 소득으로 보자라는 거고, 또 이 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니까 이런 파기 행위는 일시적인 상태에서 나온다. 또는 우발적 상태에서 일어났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타 소득으로 규정을 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10번 얘기입니다. 10번. 자, 그리고 11번.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얻는 보상금이나 취득자산.
12번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다. 여기 실제 생활에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유실물이라는 게 있고, 유실물. 이게 지금 11번 항목이죠. 근데 12번에 가보면은 무주물이라는 게 있어요. 무주물.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무주라는 것은 없을 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 주자예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주인이 없는 물건. 근데 유실물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는데 유실,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주인은 있는데 잃어버린 것. 이런 물건. 근데 요거는 유실물은 누군가가 습득을 하죠. 그러면 습득자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 습득자는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어요. 신고 의무. 내가 이런 걸 주셨으니 어느 주인인지 찾아가시오. 그런데 그 신고하고 나서 제가 기간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어쨌든 공람기간 중에 안 찾아가면 기간이 경과하면 주인이 안 나타나고 경과한 거죠. 그러면 야 이건 주인 없나 보다 하고 바로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런 법률 절차가 진행되는 거지 처음부터 습득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주물은 원래부터 주인이었기 때문에 습득자, 선습득자 또는 선취득자가 그냥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야생동물, 사냥이 허가되어 있는 야생동물이 있다 할 때 그건 주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냥을 했는데 둘 다 총을 쐈다라는 거죠. 근데 A라는 사람이 이런 사슴에 먼저 총을 쏘고 뒤이어 B라는 사람이 총을 쐈다 할 때 이게 이제 나중에 사냥이 끝났죠. 그럼 누구 거냐 그러면은 여기가 선취득자가 되는 거죠. 여기는 후취득자가 되고 이 총알이 A나 B나 쏜 총알이 전부 이 야생 사슴의 생명을 앗아가게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법률적 기초 상식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그냥 선취하면 되는 줄 알고 잊어버린 물건인데도 그냥 갖다 써버렸다가 나중에 형사적으로 문제된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농사하는 분이었는데 겨울에 난방을 기름 보일러 떼기가 기름값이 많고 그러니까 그 의료 폐기물 이런 거를 가져다가 그걸 이제 난로에 뗐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난로에 떼려고 이렇게 보니까 옷가지가 굉장히 깨끗한 옷인데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거기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5장이 들어가 있더래요. 이거 무슨 횡재냐 그래가지고 이 수표를 갖다가 이제 대금 결제용으로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경찰에서 부르러 옵니다. 당신 그 수표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만저만하다 설명하니까 나랑 같이 가자. 당신 형사건으로 문제가 된다.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옷에 주인이 되는 노인이 치매 노인이었대요. 치매 노인. 치매가 걸렸는데 자꾸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누군가 내 재산을 가져가면 어쩌지 하고 치매기가 없을 때에 자기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짜리 통장을 다 인출을 한 거예요. 이거를 수표 5장으로 1,000만 원짜리. 그래서 이렇게 인출을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 외투를 치매 상태에서 그냥 길바닥에 벗어버리고 온 거를 그 뭐라 그래 하여튼 옷 수집상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집한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써버린 거. 원래는 이거 신고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된 내용을 그 아들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어디 왔다 갔다 하는데 통장 대줘 보니까 5천만 원 인출된 게 보이거든요. 수표로.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아들이 분실수표를 신고를 한 겁니다. 분실수표 찾아주십시오 라고 신고했는데 보니까 이 수표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누가 이게 결제 해먹었더라 해가지고 걸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을 하시고. 어쨌든 그 무주물의 선점과,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주물은 선점자가, 취득자라고 표현한 선점자가 주인이다라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무주물 선점의 원칙이라는 말을 하는데, 또 지금 여기 잠깐 올라가면 이 유실물은 원래는 습득자가 자기 게 아닌데 공람기관이 경과하면 자기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획득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실물 습득의 원칙이라고 해요. 유실물 습득의 원칙. 유실물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무주물은 볼 것도 없어요. 선점자가 무조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그 민법 총칙 같은 거를 강의하는 법대 강의에서 그 1학년 학생이 이 과정을 들었는데 좀 어렵더래요.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4학년 형님한테 형님 저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4학년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답니다. 내가 이제 2학년쯤 되면 내 밑으로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올 것이니라. 그러면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아주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가서 선점을 하거라. 주인이 없으므로 선점자가 주인이 되는 것이니라. 이게 무주물 선점의 원칙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2학년이 됐는데 선점을 못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파트너가 생겼다 해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사람은 마음이 간사한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그 둘이 헤어질 때가 있느니라. 그러면 그건 유실물이니 습득 절차를 이행하여 내 걸로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이고 계속 봅니다. 13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중 급여나 배당이나 증여를 고지하는 물품이 있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타 소득은 배운 것이 타소득 우선의 원칙, 기타 소득의 종류라고 봐도 돼요. 종류 또는 성격, 타소득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항상 어느 소득이 있으면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용비 차감해서 그러한 소득 금액을 구한다. 이 원리는 여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분리과세와 비과세. 그렇죠. 이거는 제외하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제외하고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제가 페이지를 2개를 넘겨서 그렇군요. 요거 전에 아직 설명 안 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2페이지 넘기니까 어쩐지 너무 간단해 보이더라. 14번 슬롯 머신 및 투전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빠칭코라고 들어봤죠? 그런 데서 얻는 이익인데, 이거 국내인들은 호텔 지하에 있는 빠칭코 그런 데는 원래 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외국인 전용 빠칭코니까. 한국인에게 열려있는 그런 투전판은 강원랜드예요. 근데 그래도 강원랜드 같은 데 가가지고 투전판 얼씬거리지 마세요. 폐가 망신하니까. 15번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그렇죠.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이 저작행위가
일시적이었다 그러면 그 대가는 기타 소득이고, 이 저작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이었다. 그러면 그때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17번 사례금, 18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계약의 법정사유 발생 전 해지 일시금, 천재지변, 해외 이주, 3개월 이상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이자소득으로 그냥 과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계약의 법정사유 발생 전 해지 일시금 무슨 뜻인지 기억나요? 이거 했었죠. 노란우산 공제. 내가 이렇게 원본을 불입을 하고 이렇게 운용소득이 이렇게 쌓이면 여기는 돈, 여기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를 주는 것이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인데, 이때 요 원본 중에 일정 부분은 이게 사업자가 드는 거기 때문에 가입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입을, 직장공제의 가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불이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줬다라는 사실, 이자소득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설명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소득공제 파트에 있어요. 잠깐 여기를 잡으시고 어디를 가보시느냐면 179페이지, 우리 교재 179페이지 가보시면 그 위쪽 테이블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보고이라는 사업자와 근로자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죠.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는 뭐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이면 500만원까지, 4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300만원까지, 또 1억 초과하는 때는 200만원까지 원본 불입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이게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소득공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원본으로 우리 와보세요. 교재 142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8번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계약의 법정사유 발생된 해지 이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를 과세하느냐면 교재 과세금액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세금액은 해지 환급금, 그 얘기는 지금 받은 전체예요. 이건 중도 해지에서 받은 총액입니다. 받은 총액인데, 이걸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뭐를 빼죠?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한 불이백이라고 했어요. 소득공제 초과 불이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잠깐만요. 지금 이 원본 여기 있죠. 여기가 소득공제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소득공제 초과불이백이라는 개념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건 이자 부분이고, 이건 운용 이자고. 그러면 지금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거를 빼고, 빼는 거예요. 빼고 얘가 기타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알파 외에도 그런 얘기예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의 운용이자인 알파 외에도 이 부분,
원본인데 어떤 원본이냐면 이 부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원본을 얘기합니다. 이것까지도 과세 대상으로 다시 흡수된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지금 18번에 법정사유 발생 전 해지시금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중도해지한 거예요. 중도해지. 이 소기업 소상공제보금을 국가가 원본불입을 소득공제를 해주면서 혜택 주는 것은 정상적인 시기에 타가지고 은퇴자금으로 쓰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부담을 좀 감소시켜 주겠다 그런 뜻이었는데, 사업이 급하다고 중도 해제해버리면 이때 줬던 소득공제 이 혜택 있죠? 이 혜택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혜택 취소하겠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혜택 취소의 의미다. 다시 과세 대상으로 잡겠다라는 뜻이다. 이해했습니까? 알파 외에도 원래 받았던 소득공제 부분만큼 다시 과세 대상으로 환원하겠다는 의미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번 다음의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면 학교의 교수님들이 기업체 나가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강의하는 거, 그건 고용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는 강연료가 인적 용역의 일시제공 대가다 하면은 기타소득이라는 거. 근데 그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는 교수님들은 국세청에서 요즘에 그 사업소득이요라고 전환해서 때립니다. 자, 두 번째 대신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해설, 계몽, 연기심사라고 받은 보수. 또 전문직 종사자나 전문적 기술 등을 가진 자가 해당 지식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여러분 요 세 번째 점 있죠? 지금 19번에 세 번째 점 분명히 전문 자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 자격사. 예를 들면 뭐 변호사, 또 회계사, 또는 뭐 세무사 이런 분들, 또 노무사 이런 전문 자격사들이 자기가 가진 해당 지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원래는 이 지식 제공하고 받는 어떤 대가들은 이게 원래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이게 업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게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주어졌다면 그땐 사업으로 안 보고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근한 예가 없으니까 저의 사례를 들면 회계사거든요. 근데 학교 교수로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회의에 휴업회원이다라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회계사 현업을 지금 잠깐 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동료 교수님들이 자기 세무 문제에 대해서 세무자문을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다 이거야. 세무자문을. 그래서 해주고 감사하다고 일부 사례금을 줬다 하면은 그런 게 여기죠. 이게 일시적 제공입니다. 일시적 제공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쉽게 이해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외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제공하고 받는 대가, 모델 출연료, 공청회 참석 대가 이런 것 전부 다 기타 소득이다. 20번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1번 연금계좌에서 연금회 수령하는 금액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소득. 이거 연금소득에서 얘기했죠. 연금소득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연금 계좌가 있을 때 계좌 내가 불입한 불이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한 알파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 1로 넘어온 퇴직 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연금 수령 형태를 갖추면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갖추면 1번은 원래 퇴직소득세, 원래 부과할 퇴직소득세의 70% 혹은 60%로 부과를 하고 만다. 그 다음에 2와 3은 지금 연금 수령이 됐을 때입니다. 이거는 연금소득 과세 체계를 쫓아가는 거죠. 연금소득 과세 체계를 쫓는 거고, 만약 이런 것들이 연금 외 수령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연금 외 수령이 됐다. 그러면 1번은 그냥 퇴직소득세를 징수를 하죠. 옛날에 걷었어야 되는 세금을.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서 2와 3은 이게 바로 기타소득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1번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금액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소득. 알았죠? 네. 22번 퇴직 후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는 이거 근로소득 설명할 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22번 바로 다음에 23번 사항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다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그러니까 종업원이나 대학 교직원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어찌됐든 간에 직무발명보상금이 여러분 근로소득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로소득 할 때 직무발명보상금 그 근로관계가 해소되기 전이었다면 500만원까지 비과세, 그걸 넘으면 근로소득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퇴직 후에 받았다라는 거죠. 퇴직 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요. 지금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4번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종업원이 받는 보상금과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마찬가지로 500만원까지라는 말을 써줘야 됩니다. 이게 비과세가 됩니다. 근로소득하고 똑같아요.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이고 근속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그것만 다른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넘으면 근로소득. 그 연장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인쇄된 걸로 그냥 갑니다. 인쇄된 걸로 23번. 다음에 불법소득,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따라 받는 것. 이런 거는 통상 과세기관이 이걸 추적할 수가 없죠. 대개는 이제 정치사건이나 어떤 형사건이 됐을 때 이게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나면 소득세법상도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세금을 마저 징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24번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소와 골동품. 여기 또 하나 신경 쓸 게 나왔습니다. 소화와 골동품인데 모든 게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소화골동품이라고 된 그 낱말에 뒤에 가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작자의 사망 후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당연히 이건 뭘까요? 그 작자의 사업소득이죠. 사망 후에 이렇게 될 때 요거는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타 소득으로 가더라도 얘기입니다. 가더라도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점당 얼마냐면 6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점당 6천만 원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예술품이나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두 번째, 회화, 대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골동품.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이 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밑에 참고 표시한 게 있어요. 소화 골동품에는 조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거기 조각품이 없죠. 회화, 대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골동품. 희한하게도 조각품에 대해서만큼은 언급이 없습니다. 자, 기타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지정하는 것. 그러니까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점당 6천만 원 이상이고 조합품은 제외한다. 그리고 사망 후에 양도되는 것만을 얘기를 한다. 자, 그 밑에 몇 년 동안 논란이 됐던 거 과세로 전환된 겁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 그래서 이 종교인 소득 그러면은 예를 들면 불교 같으면 스님이 받는 월급이라든가 카톨릭 같으면 신부님이 받는 월급이라든가 개신교 같으면은 목사님들이 받는 월급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이 종교인 소득은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로소득으로 과세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화살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거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보며 퇴직으로 인한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속 시에는 근로소득, 퇴직에 의한 것은 퇴직소득, 이걸 원칙으로 삼되 그런 뜻입니다. 원칙으로 삼되 이 종교인 소득 과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반발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은 하나님 섬기는데 봉사한 거지. 내가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나 혹은 성도들로부터 월급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건 절대 월급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지. 그래가지고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자꾸 나온 겁니다. 왜 우리가 근로를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과세 관청에서 계속 설득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성도들이 주는 사례금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건 가능하다. 그럼 이 사례금이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 17번에 기타 소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결정을 하십시오라고 종교단체 반발을 무마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실무상으로도 요 신부님들이 받는 월급은 교황청이나 이 지시에 의해서 근로소득으로 원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제 그게 왜 월급이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냥 사례금으로 기타 소득으로 가시지요. 이렇게 피해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개정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나 별로 차이가 없게끔 그렇게 법에서 만들어 놨어요. 명칭이 문제가 되면은 피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근로소득의 종류였습니다. 기타 소득의 종류.
저도 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어디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다라는 기본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타 소득이 뭐냐라는 걸 살펴봤고, 뭐 빼야 돼요? 아까 얘기하고자 했던 분리과세와, 그렇죠, 비과세를 빼야 되죠. 이건 제외하고 들어오는 건데, 일단 먼저 비과세. 교재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일단 먼저 비과세. 자, 1번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상금, 학습보조비,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보호금, 기타금품. 들어보면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 보로금. 3번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은 부상, 기타 법소정의 상금 부상. 여기 괄호 열고 법에 따라 품질 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받는 상금도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도 있죠. 상금 종류도 상훈법에 해당이 돼서 상훈법상 받았느냐? 그러면 그거는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4번 발명진흥법상 직무불명. 이거 아까 설명했죠. 여기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이 있어요.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은 일단 5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리고 500만원 추가액은 어떻게 돼요? 직무발명이 근속시에 수령했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수령했으면 기타소득이고, 이렇게 갈라간다는 얘기죠. 5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유로지원금, 그 밖의 금품. 국군포로가 지금 송환되나요? 6.25 끝난 지가 언젠데, 근데 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6.25 때 북한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간 후 북한에서 뭐 아우지 탄광이니 뭐니 수용소니 이런데 전전 근근하다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중국 쪽으로 통해 귀순을 했습니다. 귀순보다는 뭐예요? 통해서 탈북을 한 거죠. 탈북. 그래서 이분을 이제 모셔다가 보니까 6.25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실종자니 아직은 주민등록상 처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역병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병적이. 그래서 이분 연세가 거의 70몇 80몇 세인데 국방부 장관 앞에 가가지고 전역 신고했습니다. 전역 신고. 예비군복 입혀서 신고하고 이분 먹고 살 거 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걸 받을 때 국군포로 송환이거든요. 국군포로 송환. 그래서 이 국군포로 송환 및 이러저러한 법률에 의해서 받은 정착금 뭐 이런 걸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죠. 6번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도 비과세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그렇죠?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한 것. 그러니까 이 서화 골동품은 미술계 쪽에서 문화말살이다, 무식한 얘기다, 왜 그런 미술품을 세금을 때린다는 얘기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과세를 계속 미뤄줬던 겁니다. 그러다가 과세를 하면서도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 또 문화
진흥을 위해서 애쓰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죠.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다가 양도하는 것은 이거는 예술 활동을 진작시킨 것이다 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7번 종교인 소득 중 본인의 종교 관련 학자금, 식비, 사택 제공이, 기타 실비 변상액, 숙직료, 여비, 또 종교 활동비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어요. 종교인 소득은 그 소속된 종교단체가 판결하는 대로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그게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가라. 그래서 선택권이 사실상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이.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여기 비과세 조항들 있잖아요. 여기 비과세. 거의 그대로 따온 겁니다. 기타 소득도. 그래서 종교 관련 학장, 본인의 학자금이죠. 또 식비, 사택 제공이, 기타 실비 변상리, 여기 뭐 일직료, 숙직료, 여비, 자가운전 보조비, 또 종교 활동비라고 해서 이건 이제 실비 변상을 해주는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돈 받고 종교 활동에 쓰지를 않고 인마이 파켓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 또 거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또 출제가 되면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출산 육아수당,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에 대해서 주는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육아수당 기억하시죠? 이 내용이 근로소득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해준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천재지변, 재해로 인해서 받은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해로 인한 수령액 이런 것들도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의 비과세 여기도 여기 있던 거죠. 그런 게 이렇게 연계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이게 기타 소득에서는 중요합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냐면 첫 번째 당연 분리과세가 있어요. 당연 분리과세. 이건 뭐 여기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연금의 수령 기타 소득 있죠. 연금의 수령 아까도 잠깐 앞에 설명했습니다. 연금 소득 중에 연금 수령이 있고 연금 외 수령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연금 외 수령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것은 연금저축 같은 것들이 중도 해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14%잖아요. 그거랑 유사하게 하되 연금저축을 연금에 수령했다라는 건 중도 해지한 거니까 불이익을 약간 주자 그래서 이거 15%로 원천징수하고 끝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는 분리과세 소득이다라고만 설명하고 끝났는데 소재를 조금 더 가서 보시면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7번에 원천징수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일반적 원천징수는 20%인데 복권 당첨 소득 등이 3억을 초과할 때는 30%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연금 계좌에서 인출 시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 15% 보이죠? 바로 이걸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연금의 수령이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중도 해지한 거예요. 연금저축 같은 거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불이익 하나 주자 그래서 1%가 더 얹힌 거다라고 기억하라. 자, 다시 앞으로 오십니다. 이게 첫 번째 분리과세고 두 번째 분리과세가 뭐냐면은 복권 당첨 금품 종류입니다. 복권 당첨 소득의 종류 등이에요. 다 유사합니다.
1번 복권 당첨소득, 2번 승자, 승마, 소싸움 경기, 체육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또 세 번째 슬롯머신 등을 이용한 행위에 참가해 받는 금품. 거기 네 번째 점은 그냥 삭제시켜 주십시오.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그건 삭제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복권 당첨 소득 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적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은 국가의 어떤 정책 자금의 조성, 정책 자금 조성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정책자금 조성이라는 공익성적에 적합할 것이기 때문에 얘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그냥 분리과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게 복권 당첨 소득 중에 뭐 로또 복권 이런 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20% 원천 징수가 기본인데 이것만 하면 되느냐, 좀 심하다 그래가지고 아까 잠깐 원천 징수세율 살펴봤던 게 있죠. 교재 146페이지 거기 보시면 원천 징수 동그라미 1번에 3억 원 초과 부분이죠. 3억 원 초과 부분. 이 3억 원 초과 부분은 대부분 로또 복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 아닌 다른 복권은 이렇게 많이 못 가져가요. 이건 30% 때리자 해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복권은 어떤 법적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고 정책자금 조성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계속 혜택 줍니다. 소화골동품. 소화골동품. 이 소화골동품은 현작자의 사망 후에 되는 것이고, 또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조건 몇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점당 가격이 6천만 원 이상. 또 해당 종류는 회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골동품. 골동품은 제작후 100년 이상 된 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됐을 때 소화골동품으로 과세를 하는데, 아까 위에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비과세로 가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나 혹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한 것이죠. 박물관이나 미술관 쪽에 양도한 것, 관에 양도한 것, 이런 건 비과세였고, 그 이후에 과세가 되더라도 분리과세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과세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소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는 가능한 조세 혜택들이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여기 좀 다시 잘 보세요. 이 분리과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당연 분리과세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어요. 선택적 분리과세. 그래서 이 선택적 분리과세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이 당연 분리과세 말고도 반대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또는 저기랑 맞추기 위해서 당연 종합과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는 소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따라 받는, 이거 뭐예요? 불법소득이죠. 이 불법소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원천 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물 줄 때 원천 징수 할 수가 없죠. 또 배임수재나 또는 알선수재 이런 거 할 때 원천 징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질 않고, 또 하나는 이건 불법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종합과세로 당연히 때립니다. 그래서 여기 당연분리과세와 당연종합과세되는 뇌물 등의 불법소득을 빼고 나머지 중에
얼마까지냐면 연간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이면, 아시겠죠? 연간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이면 본인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 해도 되고 분리과세 해도 되고, 당신이 좋은 쪽으로 선택하라 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개정된 사항 하나가 반영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 144페이지에 4번에 종합과세라는 제목 밑에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당연종합과세예요. 근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1이 있고 동그라미 2가 있었죠. 근데 이 동그라미 2가 작년 말 세법 개정하면서 당연종합과세가 아니라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마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강좌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설명한 것이 뇌물 또는 뭐 알선수재나 배임수재, 이걸 한마디로 불법소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불법소득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뇌물이니까. 잘 봐달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세법이 원천징수 하라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랑 이름 좀 주시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런데 또 하나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되지 못하는 게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계약의 위약금 중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게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것, 이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거예요. A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B가 매수자인데 계약을 걸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금을 걸었는데 나중에 매수자가 이 집값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아니 그냥 계약 취소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계약 취소합시다. 그러면 원래는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원래는 절차를 계약금이 매수자에게 일단 반환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이에요, 위약.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돈만큼을 다시 위약금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줄 필요 뭐 있느냐. 그냥 얘가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면 되지. 이게 바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뀐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할 수 없냐면요, 처음에 여기 색깔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매수자가 이 계약금을 줄 때는 이 위약금이라는 기타 소득이 아니죠. 그러면 원천징수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하는 거죠. 지급자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계약금을 줄 때 이게 위약금이요 라는 걸 알았으면 이 사람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줄 때는 이거는 계약금으로 줬지 위약금으로 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했던 건데 그냥 굳히기 작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할 거냐, 이게 매수자에게. 이 사람이 계약 취소를 요구를 했더니 이미 이 계약이 끝나면은요, 둘 사이에는, A와 B 사이에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야, 세법이 얘기하는데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 네가 가져간 돈 중에 일부는 내놔라. 내가 국가에 신고할게 하면 이 말을 듣느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가 그냥 없는 상태로 종결하라 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원천징수가 안 됐으니까, 잘 좀 들어주세요. 안 됐으니까 곧바로 종합과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예와 예, 뇌물도 원천징수가 안 돼 있었고, 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뀐 이것도 원천징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전부 종합과세로 가야 돼 라고 했던 것을 작년 말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되면 누가 불이익을 받느냐면 바로 요 위약금 소득을 받은 이 사람은 그냥 종합과세 하란 얘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는 그냥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되느냐? 원천징수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천징수세율에 해당하는 20%만큼을 그 소득에다 곱한 이 세금을, 분리과세가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즉 원천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를 종합소득 신고 때에 신고하도록, 종합소득 신고 시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도록 그렇게 세법을 바꿔놨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무슨 얘기다? 여러분 교재 144페이지에 4번에 종합과세의 동그라미 2번은 삭제가 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기타 소득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할 거냐.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지속적 반복적 소득과는 좀 달리 경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연히 발생하는 소득인데 언제 대비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의제 필요경비를 인정을 합니다. 필요경비를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의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144페이지 보시면 의제 필요경비의 첫 번째가 종교인 소득의 경우, 의제 필요경비가 거기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이게 뭐랑 유사합니까?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으로 선택할 수도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뒀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선택했을 때 적용하는 일종의 근로소득 공제와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 소득의 의제 필요경비가. 거기 도표를 보시면 2천만원 이하는 80%, 2천 초과 4천만원 이하는 50%, 또 4천 초과 6천 이하는 30%, 또 6천만원 초과하면 20%, 근로소득공제 혹은 연금소득공제, 요거 두 개 다가 필요경비라고 그랬죠? 확실히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때도. 그거와 체계가 비슷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경우, 종교소득 말고 일반적인 경우는 145페이지에 보시면 최소 경비가 최소 80%가 인정하는 게 있고 최소 60%가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최소 80%가 인정되는 거는 145페이지 도표에 보면은 맨 위쪽 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부상, 공익성을 인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또 두 번째, 계약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또 세 번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그래서 1번은 공익법인이 또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주무관청의 승인까지 얻었기 때문에 공익성 인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훈법에 의해서 주는 상금부상은 뭐였어요? 상훈법상 주는 상금부상은 이건 비과세죠. 이미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상훈법은 아니에요. 실정법은 아니지만 공익법인이, 사법인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까지 얻었다 그러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었다 하면은 공익성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세는 하되 최소 80%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이건 좀 특이하죠. 주택 입주 지체상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있는데 뭐 계약금부터 1차, 2차, 3차, 4차 중도금 다 내고 이 잔금을 낼 때가 됐어요. 근데 이 통상 잔금의 납부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입주, 그 해당 아파트 입주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건설업체에서 입주 예정 공고를 내 가지고 입주 예정 공고를 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기가 기존에 살고 있던 전셋집을 계약을 해지를 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건설업체가 뭐 건설 관련 규정을 일부를 이행을 못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사용 불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납부한 사람들은 준공 불가해서 사용할 수 없는 요 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있던 자기 전셋집에서 나왔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이삿짐 센터, 이삿짐 보관 센터에다가 자기 물건 세간살이는 다 맡기고 또 본인들은 뭐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를 전전긍긍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돈이 들어가니까 바로 요 준공검사를 따지 못했던 건설업체가 계약 위반의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 뭐냐면 주택 입주가 늦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는 게 뭐냐?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게 아니라 실제 이 비용이 발생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삿짐 보관센터나 여인숙 같은 거 정신없어서 영수증 안 챙겼다 그러면 하나도 안 해줄 거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얘도 80%는 경비 인정하겠다라고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입상했다. 무슨 뭐 올림픽 경기라든가 아시아 경기대회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데 참가해가지고 달리기 열심히 해서 받은 상금이 있다 그러면 노력한 게 가상하니까 일시적 우발적으로 받은 상금부상과는 관계가 좀 다르죠. 그래서 80% 경비는 하겠다. 그리고 가운데 게 일반적인 겁니다.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은 거라든가 또 인적 용역의 일시지공 대가라든가 또 원작자의 원고료 등 이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한마디로 산업재산권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대여 대가,
그런데 여기 4번부터 7번까지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은 속성이 뭐냐 했더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원천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실물의 습득이나 유실물 습득이나 무주물의 선점 뭐 이런 거랑 달라요. 그건 운이 좋은 거고 이건 소득의 원천이 있습니다. 4번 보면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무형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가를 받는 거고 5번도 내가 인적 용역을 제공한 제공한 게 있기 때문에 대가성으로 받는 거잖아요. 6번도 원작자의 원고력, 자기가 어떤 작품을 저술한 노력이 있잖아요. 7번도 무형의 재산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소득의 원천이 존재하게 되면 장부기장을 통해 입증은 곤란했을 경우라도 60%만큼 비용 인정하겠다라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8번은 역시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우대입니다. 문화계에서 자꾸 과세하면 안 된다라는 압력을 주기 때문에 과세는 지금 하는 걸로 같지만 혜택을 많이 줘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도 많이 주고 분리과세 혜택도 주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처럼 비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최소 80%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양도가액이 이것도 여러분 개정된 사항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개정된 사항 뭐냐면 자 양도가액 1억 원 이하 1억 원까지와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10년 이상 보유시 그러니까 소화골동품의 양도를 할 때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한 거죠. 보유 시 발생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80%가 아니라 90%까지도 경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미술품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기타 소득의 이제 수입 시기는 이거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기 때문에 146페이지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금 양도가 되는 것은 지금 이런 거 양도거든요. 이게 어떤 재산을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소득과 비슷하게 셋 중 빠른 날이에요. 잔금청산인 또 인도일 넘겨준 날이죠. 혹은 사용 수익하게 한 날. 이 중에 빠른 날입니다. 이게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이나 양도 시기를 정할 때 쓰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는 위약이나 해약이 확정된 날, 법률적 원인행위가 확정된 날, 또 법인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것은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이건 전에 한번 설명한 거 있죠? 해당 연도에 해당 연도에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게 부당한 거래라는 거죠. 부당한 거래. 그래서 법인의 돈이 주주에게 부당한 대가, 그러니까 초과 대가라고 표현합니다. 초과 대가가 가면 이건 뭐로 보느냐면 주주가 배당을 가져간 걸로 본다. 그래서 배당으로 의제하게 되어 있고 또 근로자에게 갔다 이거예요. 대표이사나 이런 근로자에게 갔다 그러면 일시적 부정기적인 근로대가를 줬다 해서 상여로 처분하죠. 이건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닌 제3자에게 귀속이 됐다. 초과대가가. 그러면 이건 뭐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기타 소득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부당거래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거는 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에 이때 적발이 된다 그랬죠. 그래도 귀속 시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할 겁니다. 이거 근로소득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요건 조금 다르네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확정일이니까 다시 봅니다. 그 법인에게서 부당한 거래를 통해 초과대가를 받았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요 인정상해에 대해서는 당초 근로제공 시점으로 가지만 나머지 인정배당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그 해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로 간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결산 확정일. 그거 외에는 지급받은 날로 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이건 수업시 앞선 그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는 20%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복권당첨 소득 중 얼마 초과분? 3억 초과부분은 이건 로또 복권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 세금 너무 적다. 그래서 30%.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이고, 두 번째 연금의 수령, 연금 외 수령,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15%. 이 개념은 금융소득 개념에다가 1% 페널티 붙은 걸로 기억하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외 중에 기타 소득, 이것도 중도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개념이 같아요.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 제외는 다음의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상 종합과세한다. 그 뒤에 항상 종합과세한다라는 말은 빼십시오. 제외한다라고만 해야 됩니다. 제외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불법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과세하지만 밑에 있는 계약의 위약과 관련하여 받는 위약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것은 원천징수 대상에선 제외하나 항상 종합과세는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세법이 개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과세체저한, 승자, 승마, 소싸움경기,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건당 권면합계가 10만원 이하 중에 다음에 해당할 때, 즉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거나 환급금 자체가 단위 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일 때, 여러분 어쨌든 승자, 승마 이런 데는 어신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아마 제가 판단해도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사행성 조장하는 이런 것들 안 나올 걸로 보고, 2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건당 200만원, 이것도 거의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3번 기타의 경우는 건당 기타 소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다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기타의 경우에 보면
여기 한번 보시죠. 기타의 경우라고 그래서 5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5만원 이하이냐면은 소득 금액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는 어떤 판단이 여기서 내려지느냐면 아까 그 의제 경비가 80%가 인정되는 게 있고 60%가 있고 또 소화골통품은 80% 혹은 90%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대개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 이게 60%라면은 이게 경비가 60%라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소득률은 받은 금액의 40%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5만원이 되려면 이 5만원은 실제 수령액은 얼마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얼마 기준이냐 했더니 어떻게 하면 돼요? 0.4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2.5배 15만원 나누기 0.4 12만 5천원? 12만 5천원 수령액 개념. 여러분 이건 또 제가 강의 중에 틀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계산해 보세요. 12만 5천원 이하가 수령액이라면,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다면 경비가 60% 차감이 되고 소득은 40%가 나오기 때문에 요 기준선이 되면은 받은 소득 금액은 5만원 이하가 됩니다. 그때는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세 최저한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타 소득의 계산 사례 문제 4-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따라 거주자 노지명 시 종합소득에 합산될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단 해당 거주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기타 소득은 당연히 장부 비치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럼 어디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제 경비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1번 지상권의 양도가액 대여로 인한 가액 50만원을 포함하고 있다. 1050만원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지상권.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지역권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양도가 된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우리 문제는 2019년도에 지금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언급이 없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현재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소득은 여기도 이제 구분을 당연 분리과세가 있고, 여러분 기타 소득은 두 가지 빼고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기타로 몰아넣는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문제의 경우는 이 해설은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 문제의 경우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네는 원래 사업소득으로 가야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그렇죠. 우리 지금 해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지상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제대로 돼 있네요.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라고 되어 있어요. 강사료.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타 소득 맞죠. 그런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아닌 것은 다 선택적 분리과세로 오죠. 여러분 당연 분리과세가 뭐 있었어요? 연금 외 수령한 연금소득, 그게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됐었었죠. 여러분 교재 앞쪽으로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이론 부분에 보면은 143페이지 당연분리과세, 첫 번째 연금에 수령한 기타소득, 두 번째가 복권 당첨소득 종류, 그리고 소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선택적 분리과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용관계가 없이 다수인에게 받은 강연료 70만원은 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문예창작. 얘도 마찬가지죠.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기타소득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속적 반복적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사업소득으로 할 뻔했죠. 국가보안법상 받는 거, 국가보안법 기억나시나요? 비과세죠. 그래서 이것은 이쪽으로 옵니다. 비과세니까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품질 명장으로서 받은 소득. 품질 명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품질 명장으로 받은 것도 요것도 비과세죠. 그래서 얘도 비과세로 와 있습니다. 자, 전속계약금. 전속계약금은 여러분 기타 소득에서 이런 항목을 본 적이 없죠. 그건 이제 과거에 논란이 됐던 건데, 전속계약이라는 것은 일시적 우발적이기보다는 어느 쪽에 완전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법에서는 이건 분명하게 사업소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상표법에 따른 상표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 이 산업재산권이죠. 상표권. 산업재산권.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등록된 상표권은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양도를 했다라는 얘기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일 때 용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는 말씀 이론 요약에서 드렸었습니다. 무주물의 점유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 이건 당연히 기타 소득이죠. 무주물 선점한 거. 그래서 얼마입니까? 200만원. 아니죠. 130만원. 이쪽으로 또 와라. 그 다음 분양업체로부터 받은 주택 입주 지체상금. 기억하시죠? 주택 입주 지체상금, 기타 소득입니다. 이게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계약의 위약에 의한 손해배상금이죠. 350만원. 그 다음 유실물의 습득. 원래는 이거랑 같이 나오는 게 좋을 뻔했네. 유실물 습득, 기타 소득입니다. 얼마입니까? 70만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자료. 이건 뭘까요? 교통사고 위자료. 손해배상금이지만 이 교통사고 위자료는 계약의 위약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과세 제외입니다. 원래 과세 제외. 원래 손해배상금이 과세 제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택 복권 당첨 소득, 이거 어떻게 되나요? 복권 당첨 소득 종류,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공익 재정 거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 한다고 그랬죠. 분리과세.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겠네요. 기타가 아니고 분리과세니까 위에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 그 다음 뇌물은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여기 두 번째인가요? 당연 종합과세죠. 1,000만원. 그 다음 연금 계좌에서 연금의 수령, 연금 외 수령, 이게 여기죠. 분리과세. 그래서 이렇게 소팅을 일단 해놓고 라는 겁니다. 소팅을 일단 해놓고 지금 물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에 합산할 기타소득이라고 했으니까 종합소득,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과세니까 관계없고 요 중에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소팅을 쭉 했더니 여기가 1,000만원이 합계가 나오고 이쪽은 1,070만원이 합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선택적 분리과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 하는 거를 제외하고, 특히 요 뇌물, 요걸 제외하고, 이 금액이, 기억을 잘 하십니다. 이 금액이 소득 개념으로, 소득 금액 개념으로 300만원 이하가 되면, 그러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된다 그랬죠. 근데 아직은 이 소득 금액 개념으로 바뀌기 전입니다. 이거는 총수익 금액 개념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저 선택적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비를 일단 계산을 해내야 되는 선별 과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 봤더니 여러분 이게 70만원이 뭐였어요? 강사료였죠. 강사료. 강사료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벌어들인 거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80% 경비 처리가 있고 60%가 있고 소와 골동품이 있는데 그건 어차피 분리과세니까 소와 골동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데 위에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받은 상금과 부상, 또 다수가 참여하는 경기에 참여해서 순위 경쟁을 해서 얻은 그런 상금. 또 하나가 뭐였었죠? 또 하나가 계약의 위약금 중 주택 입주 지상금, 그거 3개. 그거 3개가 80%고 나머지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거 60% 경비가 인정되는 거죠. 그럼 6, 7에 42, 42만원이 경비 인정될 거고, 그런 얘기. 문예창작소득 마찬가지입니다. 60% 경비 인정이 될 거니 경비가 얼마입니까? 2, 6, 12, 5, 6, 30에서 150만원이 경비 처리가 인정이 되겠죠. 150만원.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상표권이죠. 상표권. 얘도 마찬가지죠. 60%니까 1, 62, 120만원. 이것도 경비가 인정이 될 거고. 무주물의 선점은 운 좋아서 된 거니까 경비 없어요.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게 아니죠. 또 주택입주 지상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로 요것이 80%죠. 그래서 80% 곱하면은 38에 24, 58, 40, 280만 원이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유실물소득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의 원천이 없습니다. 운 좋아서 된 거지. 그러니까 경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교재에서는 산식으로 돼 있죠. 350만 원. 요겁니다. 요거에는 80% 경비 인정을 하고 더하기 나머지 거. 나머지 게 뭐냐면 70만원, 250만원, 200만원, 350만원. 또 없네요. 그렇죠? 우리 해답에 보면 70만원, 250만원, 200만원. 세 개네요, 세 개. 350, 80%니까 요거 세 개. 70만원, 250만원, 200만원. 그 산식에 보면 70만원 더하기 200만원 더하기 250만원. 요 세 항목에 대해서는 60%를 곱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전체 경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먼저 계산한 이거 있죠, 이거를 다 더해도 답은 같습니다. 했더니 이게 592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요 1070만원에서 592만원 경비를 차감했더니 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478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소득 금액 기준 300만원 이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넘죠. 그 말은 얘는 종합과세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종합과세.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이건 당연 종합과세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과 여기 종합과세를 합친 얼마가 1478만원어치가 종합소득에 합산할 기타소득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이거 있죠. 2천만원. 요 1천만원이 뭐였었냐면은 뇌물이었습니다. 뇌물. 그래서 이건 경비가 인정이 안 돼서 여기다 표현을 해주면 이건 당연히 경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친 겁니다. 요것과 요 소득금액 합쳐서 종합소득해야 할 기타 소득금액은 1478만원이다 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